오늘의 이야기는 루이스 베넷이라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주변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실종, 사망 사건을 다룰 건데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의,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루이스는 1977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리고 2017년에 호주와 영국 이중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는 광산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 덕분에 세계의 여러 오지에 위치한 광산들을 다녀야 되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면서 할 수가 있었죠. 루이스는 일이 없을 때면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거나 숙련된 요트 항해 기술을 이용해 바다를 항해하곤 했습니다. 그는 영국 왕립 요트 협회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중미의 세인트 마틴에서 호주까지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3개월간 항해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2015년 그는 플로리다를 여행하던 중에 온라인으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델레이 비치에 살고 있던 41살의 이사벨라 로드리게스라는 여자였어요. 이사벨라는 콜롬비아 출신 미국인으로 1990년대 그녀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같이 플로리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그녀의 나이 20대 후반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이사벨라는 부동산 중개인 일을 하면서 콘도를 보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녀는 이전에 윌리엄 헬만이라는 남자하고 한번 결혼을 했었고 10년 정도 같이 살다가 2015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루이스를 만나게 됐던 거죠.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도 급속도로 가까워져 금방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고 이듬해인 2016년 여름 이사벨라가 딸 아멜리아를 출산했어요. 이로부터 반년 후에 루이스 이사벨라 커플은 델레이 비치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17년 2월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지 2달 후인 2017년 4월 30일 부부는 9개월 된 어린 딸을 친척들한테 맡기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은 루이스가 이사벨라를 만나기 전에 사뒀던 Surf into Summer라는 이름의 길이 11m 쌍동선 스타일의 카타마란 요트를 몰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4월 30일에 떠난 커플은 5월 1일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를 거쳐서 5월 2일에는 푸에르토리코 항구를 지납니다.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쿠바였어요. 5월 14일 저녁 이사벨라는 인공위성 전화기를 이용해 동생한테 연락을 해옵니다. 쿠바의 베라데로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다음 날이면 플로리다에 있는 집에 도착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5월 15일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바하마의 케이살뱅크로부터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응급 구조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배가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가라앉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어요. 긴급히 출동한 해안경비대는 위치 추적 신호를 쫓아 약 3시간에 걸친 수색을 펼친 끝에 새벽 4시 30분경 헬리콥터로 바다에 떠있던 구명보트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이 보트 안에 있던 남성은 예상하셨다시피 아내와 함께 행복한 항해를 하던 루이스였어요. 루이스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아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며 구조대에 긴박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비대는 사라진 이사벨라를 찾기 위해서 배와 비행기, 헬리콥터를 동원해 8,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주변 해역을 4일 동안 샅샅이 수색했어요. 그러나 뒤집힌 채 떠있던 루이스의 요트만 발견이 됐고 끝끝내 루이스의 아내 이사벨라는 찾지 못했죠. 경비대는 보트도 없이 해상에서 사라진 이사벨라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5월 18일 저녁 결국 수색을 종료합니다. 루이스의 사고 진술에 따르면 5월 14일 오후 5시 30분경 쿠바를 떠난 뒤 두 사람은 요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저녁 8시쯤 루이스가 너무 피곤해서 선실에 가서 잠을 좀 자려고 아내 이사벨라한테 조종을 부탁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항해 훈련을 받진 않았지만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몇 차례 이 요트를 조종해 본 적이 있었고 플로리다 방향으로 오토파일럿을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사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없었거든요. 그냥 잘 지켜보기만 하면 됐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루이스를 깨우면 되는 거였고요. 저녁이라서 시야가 조금 어둡긴 해도 날씨가 맑았고 사실상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루이스는 아내에게 구명조끼나 요트에 연결하는 안전벨트, 위치 추적기 같은 걸 착용하라고 따로 말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선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뭔가에 쿵 부딪힌 듯한 큰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답니다. 놀라서 급히 갑판 위로 뛰어나가 보니까 아내 이사벨라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사벨라 하고 아내의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불렀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생각에 아마 배의 돛대가 풀리면서 쓰러지며 아내의 몸을 팍 쳤고 그 바람에 아내가 배 밖으로 튕겨나간 것 같았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이사벨라를 봤을 땐 그녀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배는 뭔가와 충돌을 했고 분명히 배에 같이 있던 아내는 사라진 상황. 이때 요트에 뚫린 구멍으로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위급한 상황에 당황한 루이스는 우선 급하게 짐을 챙겨서 구명보트로 옮겨 탄 후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루이스의 진술이에요. 이 사건은 사람 하나가 공해상에서 실종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FBI가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해안경비대는 이사벨라를 찾기 위해서 주변 해역을 꼼꼼히 수색했지만 요트에 충격을 줄 만한 그 어떤 물체나 선박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FBI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해안경비대가 실종 수색을 종료하자마자 채 24시간도 안 돼서 이 혼자 살아남은 남편 루이스가 경비대한테 연락을 해서 이사벨라를 찾지 못했고 사망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해안경비대 명의로 하나 발행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루이스는 아내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해안경비대는 그런 종류의 서류는 우리가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걸 거절했어요. 이 루이스의 행동과 진술을 가만히 살펴보던 FBI는 이 사고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요트가 뭔가에 충돌한 후에 아내가 갑판에서 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아내가 정말로 어두운 밤바다에 빠졌다고 판단을 했다면 즉시 조명탄인 플레어를 발사하고 요트를 돌려서 지나온 항로를 따라 되돌아가며 아내를 수색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FBI가 판단하기에 루이스는 이상하게도 배를 세우거나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고 아내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 루이스는 요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인도 극도로 당황했고 아내를 찾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배를 포기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서 구명보트로 옮겨 탄 거라고요. 하지만 요트 항해의 전문가들은 이 부부가 타고 나갔던 카타마란 쌍동선 요트는 일반 요트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세도 잘 유지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배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루이스는 항해 경험이 적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배에서 사고가 나서 물이 차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원인을 확인하고 응급 수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사고 직후 원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배를 포기하고 탈출을 준비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좀 의아했던 거죠. 5월 28일 루이스가 처가에 맡겨놓은 아기 아멜리아를 찾으러 가자 이 처가 식구들이 살인자한테는 아기를 줄 수 없다 하고 맞서면서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사벨라의 자매, 영어로는 그냥 시스터라고만 나와서 언니인지 여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사벨라의 자매인 엘리자베스는 분명 이사벨라의 실종에 루이스가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실제로 사실상 루이스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맞긴 맞았어요. 하지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경찰의 동행하에 결국 자신의 딸을 데려올 수가 있었죠. 이후 그는 곧장 비행기표를 끊고는 아기를 데리고 스코틀랜드로 가서 자신의 가족들한테 맡긴 뒤 자기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사벨라의 부모는 딸이 실종되고 손녀마저 먼 스코틀랜드로 떠나버리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진실을 좀 밝혀달라라고 경찰과 언론에 호소했어요. 아내가 바다에 빠져서 사라진 것 치고는 너무나 태연해 보이는 태도, 그리고 아내가 사라진 뒤에 보인 행동들 때문에 이사벨라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사팀도 그를 의심스럽게 지켜봅니다. FBI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루이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요. 수사 과정에서 FBI는 회수된 루이스의 구명보트에 있던 물품들을 조사해 보는데요. 그 안에는 조명탄, 그리고 53리터에 달하는 물과 음식, 위성 전화기, 위치 신호기, 안전 물품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놓은 가방이었구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4,000달러. 지금 환율로 약 590만 원의 가치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수집용 희귀 동전들이었어요. 당황해서 아내를 구할 여력은 없었다면서 침착하게도 생존과 구조에 필요한 물품은 물론 이런 귀중품까지 빠짐없이 챙겨서 구명보트에 옮겨 실었다? 글쎄요, 쉽게 납득이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전에 해안경비대가 루이스를 헬리콥터로 구조할 당시에도 루이스가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상당했다라고 구조대원이 전해줬던 정보가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 구조대원들은 목숨이 오가는 긴박한 순간에 급하게 챙겨 나온 짐일 텐데 도대체 저 무거운 배낭에 담긴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며 의아해했어요. FBI는 해안경비대가 구조 당시 루이스의 배낭이 무겁다고 한 것으로 보아 혹시나 그 안에도 희귀동전과 같은 귀중품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FBI는 해안경비대가 찍은 전복된 요트의 사진들을 분석하면서 사고 원인을 추적하던 중 요트에 뚫린 2개의 구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진을 본 전문가는 이 구멍이 외부 물체와 부딪혀서 뚫렸다면 주변에 긁힘 자국이나 충돌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깔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구멍이 뚫렸다면 파손된 선체 재료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 바깥쪽을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충격이 가해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 외에도 요트에 설치된 2곳의 해치가 모두 열린 상태로 발견된 점도 이상한 점 중 하나였는데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요트를 버리고 탈출할 때 굳이 물이 막 그 배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해치를 열어두고 탈출할 이유는 없거든요. 만약에 요트가 가라앉지 않고 견인이 된다면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파악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루이스가 요트를 침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해치를 열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점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고의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추가로 FBI는 이사벨라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녀가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이 무섭고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라는 내용까지 확인이 됩니다. 또한 남편에게 보낸 문자에서는 당신의 고함과 욕설을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문제를 끝내버리자. 이건 너무 비참해. 라는 내용도 발견됐어요. FBI는 이런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루이스가 부부간의 갈등을 종결짓거나 아내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아니면 아까 그 동전들 있잖아요. 루이스가 요트에 많은 동전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가 외국에서 이걸 밀매하려다가 이걸 알게 된 이사벨라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툼 끝에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어요. FBI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루이스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색 결과 그의 집에서는 추가로 162개의 희귀 동전이 발견됐고요. 차량의 뒷좌석 틈에서도 현금 2만 달러가 나왔어요. FBI가 동전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해당 동전은 1년 전 한 요트 주인이 도난당했던 수집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루이스는 그 요트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야기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FBI의 연락을 받은 당시의 요트 주인은 루이스의 집에서 발견된 그 동전들을 확인한 후에 자기가 도난당한 것들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전들의 가치는 대략 1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지금의 환율로 하면 약 1억 4,7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FBI의 추궁에 루이스는 결국 자신이 동전을 훔쳤다고 인정했고 차에서 발견된 현금 역시 그 동전을 판 대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FBI는 판단했어요. 이후 루이스는 우선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법원은 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아내 이사벨라의 실종, 사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어떠한 결론이나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루이스는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이사벨라의 실종 신고를 청구했습니다. 실종자의 사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법원은 실종 기간이 통상 5년 이상이거나 또는 사망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실종 선고를 내릴 수가 있고 가족들은 이에 따라 사망 신고와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루이스의 목적은 아내 이사벨라의 집과 예금 등에 대한 상속을 받기 위한 걸로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실종되면 그 가족이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루이스는 감옥에서도 실종된 아내 재산 가지겠다고 사고 5개월 만에 빨리 그냥 내 아내 사망한 걸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절차들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사벨라의 가족과 FBI는 루이스에 대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품게 됩니다. 판사 역시 이사벨라가 실종된 지 고작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사망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루이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루이스의 살인죄를 인정하는 데까지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요트를 고의로 침몰시켰을 것으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요트의 구멍은 사진만으로는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너무 빈약했어요. 루이스가 탔던 배를 조사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다이버들은 선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쉽게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는 결국 4,000m 깊이의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사고 조사는 불가능하게 됐죠. 이에 따라 검찰은 고의성과 계획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 혐의로 루이스를 기소하기로 합니다. 절도죄로 이미 수감 중이던 루이스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뚜렷한 증거나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에 들어가게 될 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어요. 그래서 결국 검사는 루이스와 플리 바게닝, 즉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는데 합의했어요. 그 내용인즉슨 루이스는 항해 경험도 없고 수영도 잘 하지 못하는 아내한테 요트 조종을 맡기면서 안전을 대비해 연결 벨트나 위치 추적 장치 등을 착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이후 뛰어난 수영 실력과 오랜 항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플레어를 발사해서 요트의 위치를 알리거나 요트를 돌려서 되돌아가지 않는 등 아내를 찾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즉 루이스가 아내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실치사로 기소를 받게 된 거죠. 본인이 잘못한 건 그저 요트 조종을 잘 할 줄 모르는 아내한테 조종을 맡긴 거, 그리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부주의함 정도인데 이 실수가 사고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아내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절대 일부러 죽인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루이스는 마지막 진술에서 영혼의 단짝이었던 아내를 잃은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라며 이사벨라의 가족들에게 사과했어요. 또한 재판부에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출소해서 엄마가 없는 딸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판사는 루이스가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내의 재산과 2살 된 딸아이의 상속, 그리고 이사벨라 가족들의 아이 교섭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잠시 보류했어요. 그리고 이후 합의를 통해 이사벨라의 재산은 딸아이에게 상속이 되었으며 신탁기금 형태로 아이를 위해 사용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또한 이사벨라의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방문해 만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됐어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2019년 5월 재판부는 루이스에게 징역 8년과
추가로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합니다. 루이스는 이 판결을 받아들였고 항소는 하지 않았어요. 이사벨라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루이스가 이사벨라를 살해했다고 굳게 믿으며 그가 검찰과 과실치사 혐의로 플리바게닝에 합의하자 격렬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죠.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는 딸 이사벨라가 남긴 유일한 존재, 손녀인 아멜리아의 미래를 위해서 이 루이스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너무 그냥 날벼락이에요. 그냥 갑자기 바다에 빠져서 그냥 하루아침에 죽은 거잖아요. 뭐 언제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힘든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벨라는 결국에 바다에 빠진 날로부터 2년 뒤에 공식적으로 사망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017년 5월 14일에 바다에 빠진 그 날에 사망한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해요. 이사벨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다 싶게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됐잖아요. 이 배도 조사를 하려고 그랬지만 너무 막 밑으로 빨려 들어가 있어서 다이버들도 조사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도 조사를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막 이것저것 동원해서 시신도 어디서도 발견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강이 아니고 바다기 때문에 시신 발견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멀리 간 건지 밑으로 가라앉진 않지 않나요? 시신이 물에서 가라앉나? 여러분은 오늘 사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거의 루이스가 범인인 것 같죠? 루이스 때문에 빠져 죽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둘 사이에 굉장히 좀 막판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런 사건을 보면은 늘 드는 생각이, 돈이 뭘까? 뭐 이번 사건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뭐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저게 아내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망하게 얼마나 무섭게 죽었겠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빨리 우리 아내 죽은 걸로 해주쇼, 나 아내 돈 받게, 아내 재산 받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돈이 뭘까? 돈 때문에 죽인 거는 당연히 더 무섭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빨리 돈, 아내가 가진 재산 이러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정신이 얼마나 이상하게 이렇게 헷가닥되고 진짜 돈에 미쳐야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고양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쿠키 영상에서 안 데리고 오면은 되게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처음에는 그냥 좀 무서운 얘기, 사람 죽는 얘기 들었으니까 고양이 보시면서 좀 힐링하셔라 하는 느낌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쿠키 영상에서 안 나타나면 심심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히히히히히. 이렇게 귀 없을 때 너무 귀엽잖아요. 물개 같아.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